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 후보에게도 술을 끊자고 조언을 했고 이번 일정 같은 경우도 술을 안 먹는다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대구 일정을 마치고 나서는 윤 후보의 방 안에서 와인이 여러 병 또 발견이 돼서 선대위 관계자가 그걸 압수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술을 안 마신 셈이 된 건데요. 1월 1일 벽두부터 터져나온 황당한 연합뉴스 TV의 보도였습니다. 역시나 2022년 대선은 일꾼을 뽑느냐 술꾼을 뽑느냐였는데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만 했던 이야기가 실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얼마나 술을 좋아하면 몰래 가지고 다니면서까지 마시려 했나 싶은데요. 오죽하면 선대위에서도 술을 압수하고 끊겠다는 다짐을 받아냈겠습니까? 윤 후보의 술의 의존도가 얼만큼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다하다 이제는 국민이 대선 후보의 음주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거죠. 이래서 윤 후보의 실언과 허언이 유독 많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특집 9시 뉴스는 새해 첫 대선 여론조사 결과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앞선 걸로 조사됐습니다. MBC가 대통령 선거를 67일 앞두고 새해 맞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주요 정당 후보 4명의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67일 앞두고 공중파 3사를 포함한 5개의 매체에서 새해맞이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모든 결과가 명실상부한 완벽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걸로 봐야 할 텐데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는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유지해오던 윤석열 국힘당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건데요. 잠시 높은 지지율에 취해 그가 보여줬던 오만함과 자신과 일가족의 부도덕성, 이에 반성도 없는 진정성 없는 사과가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뒤늦게 부랴부랴 윤 후보는 큰절까지 하고 나섰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은 걷잡을 수가 없는데요. 끝없는 추락은 계속될 듯합니다. 1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특히 MBC의 조사 내용이 눈에 띄었는데요.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여야 후보들 간의 토론 시점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응답자의 56.5%가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국힘당 선대위 개편을 둘러싼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에서 누구 책임이 더 큰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와 국힘당 지지층의 생각이 정반대로 나타났는데요. 결과가 신박했습니다. 당장 토론을 하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나중에 법정 토론만 해도 된다는 국힘당 윤석열 후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5%는 검증을 위해 후보 간 토론을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2월 중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에 하면 된다는 응답은 36.9%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 의혹 등의 사과와 해명을 한 데 대해서 부족했다가 69.3%, 충분했다가 22%, 부족했다는 응답이 3배가 넘었는데요.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가 영부인 호칭을 쓰지 않고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찬성 37.6%, 반대 49.2%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김건희 씨 의혹 대응과 선대위 개편 등을 둘러싼 국힘당 선대위 갈등에 대해선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윤석열 후보 52.4%, 이준석 대표 30.6%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사이에선 윤 후보 책임론이 우세했는데요. 그런데 국힘당 지지층만 보면 윤석열 후보 27.9%, 이준석 대표 57.4%로 이 대표 책임론이 우세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씨 사면에 대해서는 66.3%가 잘했다고 평가했지만 이명박 씨에 대해선 찬성 35%, 반대 60.4%로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실시했으며 이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당장 여야 대선 후보 간 토론을 실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언제까지 피하기만 할까요? 큰절을 했다고 이게 피해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책으로, 실력으로 입증해야만 살아남을 텐데요. 인기와 선동으로 버티기에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우리 내부의 작은 차이를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통합의 에너지로 만들어냅시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제 역할이 사실 그 안에서 제한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고 나온 것이고, 그리고 당대표로서 할 일이 많습니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확실하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봤을 땐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는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너무 의욕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자신이 강점이 있는 어떤 대국민 메시지 개선되고 토론 준비 열심히 하면은 제 생각엔 윤 후보가 장점이 많을 거라 봐요. 국힘당 이준석 대표는 1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확실한 대선 승리 전략과 관련해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 같다고 말해 전 국민들을 포복졸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YTN 플러스 안녕 대선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현재 윤 후보와의 갈등 상황에 일주일째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의 말과 반응이 싸늘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이날 인터뷰는 래퍼 퀸 와사비와 함께 진행됐는데요. 이 대표는 윤 후보가 너무 의욕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자신이 강점으로 가진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토론 준비를 열심히 하면 제 생각엔 윤 후보의 장점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지난달 21일 선대위 이탈 이후 윤 후보와의 서먹한 기류를 감추지 않았는데요. 뒤끝 장렬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2030이 찍을 후보를 묻는 질문에 윤핵관에 포위된 윤석열, 윤핵관을 손절한 윤석열, 허경영 등 선지 중에 윤핵관을 손절한 윤석열을 선택했는데요. 그는 우리 후보가 주변 인물 구성에 변화를 준다고 하면 당연히 윤핵관을 손절한 윤석열이 제일 낫지 않을까라며 윤핵관에 포위된 윤석열이 되면 허경영을 찍을 수도 있는 거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허경영 씨를 찍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후보는 절대 찍을 일이 없고 다만 우리 후보의 최근 행보가 20대가 보기에 불만족스럽다면 허경영을 찍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날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28일 촬영됐는데 지금까지 선대위 사태 이후 윤 후보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직속 조직인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영입된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에선 당에 들어온 이상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적당히 좀 하라며 자기 의견 얘기하는 건 좋은데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자꾸 이상한 얘기하지 말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선 지금까지 토론에서 했던 말을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다. 말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진지한 정책들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며 이분이 토론회에서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말해놓고 다음 주에 했던 이야기를 바로 철회하는 경우도 많다고 헛소리를 해댔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토론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주최의 토론회에서 실용외교에 딴지를 거는 기자의 일문일답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외교정책이 실용외교라면 이전 정부는 비실용적이냐는 질문을 던진 경향신문 논설위원, 실용이 아니라 원칙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반격까지 하며 집요하게 이 후보의 실언을 유도하며 기사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이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대해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이게 가짜명인 거죠. 이 대표는 남의 후보 걱정 말고 그쪽 후보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선 승리를 하겠습니까? 오합지졸, 아사리판이 되어버린 그 당의 상황이
봉숭아 학당이 연상될 뿐입니다. 실용 외교안보, 실용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전 정부는 좀 비실용이었다는 뜻도 좀 들어가는데 짜장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짬뽕을 싫어하는 건 아니죠. 예. 저희가 이제 실용을 강조하는 거죠. 어떤 정부든 이제 국익 중심의 이제 국가 이익에 유용한 정책을 취하려고 노력했겠죠. 예. 그러나 좀 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저는 뭐 국민의힘 얘기를 하면 참 할 말이 많은데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정치적 비난이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이제 외교, 국방, 안보의 문제는 최대한 정략을 좀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국과 미국 중에 이제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거 정말로 비실용적인 태도거든요. 그럼 중국 어떡합니까?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적으로 매우 협력 관계가 깊은데 그거 버리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정도가 우리는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개개 사안별로 주체적으로 좀 결정하자는 입장이고요. 그 실용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지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어떠한 원칙을 세우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용적이어야 한다가 원칙이죠. 이제 결국은 모든 판단은 국익을 우리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되고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 선택을 강요당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선택하게 해야 된다.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인데요. 특히 외교 영역은 특히 유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적 언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나는데 그건 사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원칙이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그걸 경직되게 적용하면 저는 국익 훼손의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죠. 그래도 중심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국익 중심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제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국익 중심이라고 하면 그때마다 그것도 또 다를 텐데. 당연하죠. 이거는 예를 들면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사회 정책은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인 정책을 맞춰갈 수 있는데 외교 영역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해진 규칙이 없는 세계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규칙도 없는 세계에서 서로 협의하고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원칙을 정해놓으면 그게 관철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겁니다.